자, 매출 채권에 관한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자, 매출 채권이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 매출금, 바드럼 이 두 가지를 통틀어서 부르는 말이죠. 상거래가 여러분 뭔지 아시겠죠? 자, 외상 매출금이라는 개정 간혹은 상품 등의 매매 거래 중 신용에 의한 외상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을 말하며, 신용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내가 널 믿고 해주는 거야. 아무 증서를 발행하지 않고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대금 회수가 어음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바드럼이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죠. 자, 잠깐 얘기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매출 채권이라고 하는 거, 그거는 반대가 매입 채무죠. 근데 이거는 상거래일 때 나타나는 이런 과목이고, 외상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그러면 외상 매출금, 그 다음에 어음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바드럼이라고 처리한단 말이에요. 반대는 매입 채무는 외상 매입금과 지급 어음이 있다. 그래서 지급 어음이 있다. 반면에 기타 거래일 때는 어제도 했던 문제도 있었는데 기타 거래다. 그러면 그게 외상 거래든지 또는 어음 거래든지 이런 구분은 무의미하다고요. 됐고 그냥 미수금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미수금. 그래서 차변은 미수금, 부채로는 미지금,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뭐 별로 어려운 건 아닌데 우리가 이 경우에 이제 그 약수금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약수금. 보조교재 28페이지 보시면은 외상거래, 어음거래라고 써 있으면서 약수금이 제가 그림을 거기다 넣어놨어요. 요즘은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종이를 발행해서 어음거래를 하는 경우가 없어요. 거의 없어요. 100%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과거엔 있었는데 지금은 잘 없다 보니까 다 전자를 해요. 전자어음. 자, 그래서 전자어음이라고 적혀 있고 그 밑에 일련 번호가 있죠. 일련 번호. 일련 번호가 이렇게 숫자로만 표시되면 전자어음이고 거기에 한글이 들어가 있으면 그거는 이제 실물어음, 약속어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귀하라고 써 있는 자리는 이제 내가 어음을 발행해준 대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밑에 금액 적혀 있죠. 250만원. 근데 숫자로만 적으면 이거를 숫자를 몰래 고치는 사람들이 양아치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한글로 옆에다 또 써놓는 거예요. 금 250만원 정 이렇게. 생각보다 그런 양아치들이 많아요. 위의 금액을 귀하 또는 귀하의 지시인에게 지급하겠습니다. 이런 거죠. 야, 니한테 줄게. 아니면 네가 달라는 애한테 줄게. 이런 얘기고. 하단에 보면 발행일이 우측에 나와 있는데요. 6월 1일이죠. 지급기일은 9월 30일. 6월 달에 발행해서 9월 말에 주겠다 이거죠. 발행한 사람 주소, 종록 회화로 이렇게 적혀 있고, 발행인, 내일 상사 이렇게 적혀 있죠. 그 다음에 어디서 줄 거냐 이거예요. 어디서. 이게 중요하지. 여러분 내가 돈 받으려고 그러는데 이거 안 적어 놓으면은 이 자식이 도대체 어디로 오라는 거야. 그럼 내가 이렇게 찾으러 다녀야 되죠. 또 찾으러 갔는데 걔는 어떻게 하고 있어? 숨어 있겠지. 야 아니야 막 이래. 그럼 야 얘 어딨냐? 그럼 막 짜증나는 거예요. 그럼 진짜 내가 이렇게 잡으러 다녀야 되고 술래잡기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은행으로 오라고 합니다. 은행으로. 그래서
어디 어디 은행 어디 지점 이런 것까지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지급일이 만기일이 되는 거죠. 지급기일이 만기일이 되는 거예요. 은행 앞에 지급일이 그거는 이제 날짜가 거기를 또 찍혀서 그래요. 지워버리세요. 자,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럼 우리가 약수검이라는 게 지금 이제 잘 살펴봤는데 이제 약수검의 의미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갈게요. 오늘 회계 처리 공부하는 거는 이 가드론과 관련된 회계 처리들을 알아볼 건데 약수검 의미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보겠습니다. 약수검이라는 것은 어음의 발음이 어음 소지인에게 지정한 날짜에 지정한 장소에서 어음 대금을 무조건 지급하기로 약속한 증서예요. 약속. 그래서 내가 약속했다고 해서 이름이 약속원인 거예요. 야, 너한테 꼭 줄게. 근데 야, 봐서 줄게가 아니라 지금 내가 급하니까 무조건이죠, 무조건. 자, 어음 발행한 사람이 결국은 뭐예요? 돈 줘야 되는 사람이죠? 걔가 채무자가 돼요. 채무자. 어음 발행인 얘가 채무자다. 어음 수진, 이게 돈 받을 사람이가 채권자겠죠? 발행한 사람은 지급어음, 받은 사람은 가드어음. 그 다음에 날짜. 그 날짜가 뭐야? 만기일이죠, 만기일. 장소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우리 집으로 와라. 아니지. 옥상으로 따라 이거 아니지요? 어디요? 그러니까 은행으로 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은행으로 가서 돈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딴소리하기 없게요. 전화를 대면 무조건 주는 거예요, 무조건. 약속했잖아, 내가. 그래서 약속어음이라고 부르고, 이 거래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바드러움과 관련된 거래. 오늘은 바드러움 거래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상품 2천만 원어치를 판매하고 약수검을 받았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약수검을 받았다. 내가 상품 2천만 원 팔고 어음을 받았다. 그러면 회계처리 사변의 지금부터 배우는 거는 채권과 채무. 그러니까 얘네들은 돈 받아야 되는 거죠. 나중에 돈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래처를 써줘야 돼요. 거래처 얘기해야지. 누구가 그랬죠? 여기다 A라는 애야. A 거래처. A 거래처라고 표시할게요. 그러면 차변이 바드러움이 되고 대변은 상품 매출이라고 처리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나는 돈을 누구한테 받아야 돼? 얘한테 받아야지. 나 꼭 돈 줘야 된다 하고 여기다 표시해 주는 거예요. A라고. 그럼 여러분 어음이 이렇게 있다고 치고 그럼 이 다음에 일어나는 여러 상황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그 내용은 보조교재 28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때 첫 번째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첫 번째 자, 바드러움이 만기가 되는 경우
자, 그러면 내가 이 어음 갖고 있었는데 기다리면 만기가 되겠죠? 어디로 간다면? 은행 가고 돈 달라고 그랬죠. 만기가 됐을 때 돈 달라고 요청하는 걸 좀 평상시에 우리 잘 안 쓰는 말인데 추심이라고 불러요. 추심. 만기가 된 경우, 그러니까 다시 요거 거래처에서 약속금 받았을 때 이걸 보관이라고 그래요. 보관. 약속 받으러 보관 거래. 그 다음에 만기가 되면 돈 달라고 해야 되는데 거래처를 내가 직접 찾아가나요? 아니면 은행으로 가면 되나요? 나는 은행에 가서 저 이거 번호표 뽑고 앉아있으면 부르죠? 띵동 해갖고 자, 여기 번호표 어떻게 오셨나요? 저 이거 오늘 어음이 만기가 됐는데 돈 좀 받으려고요. 잠깐 앉아 계세요. 그러면 딱 가만히 앉아 있으면 돼. 그럼 은행 직원이 쟤 여기 A거래 주시죠. 여기 누가 돈 받으러 왔는데 돈 입금해 해준단 말이에요. 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그래서 받으러 만기가 되면 내가 직접 추심을 하러 가는 게 아니라 은행에다가 맡긴다는 거죠. 통상적으로 은행에 추심을 위임하는 거죠. 추심료가 발생하는 경우 우리 그걸 수수료 비용이라고 처리하는 거예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가만히 앉아있었더니 돈 받아주면서 고객님 추심료 6만원 그런 거였군요. 나한테 친절했던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추심료가 발생하는 경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거래를 이어서 여기다 달아볼게요. 자, 위 받으러 온 2천만원 A 거래처 이 만기가 되어 은행에 추심 위임하고 추심료 6만원 제외하고 현금으로 받았다. 현금이라면 안 쓸게요. 그냥 현금이 여긴 받았다. 자, 그럼 이거 회계 처리를 하면 여기 있는 이 어음을 돈 받았다고 하면 되죠? 대변에 보내면 되겠죠? 받으러 2천만원 거래처 A 차변에는 수수료 비용과 현금이 오면 되겠죠? 첫 번째 케이스. 별로 어려운 거 아니죠? 두 번째 케이스. 자, 어음은 기다렸다가 돈으로 받을 수 있는 건데 사람들은 어음을 좋아할까요? 어음으로 주면 다들 뭐 돈으로 받을래 어음으로 줄까 그러면 사람들은 대부분 뭘 고를까요? 현금을 선호하겠죠? 현금을 선호하는데 어음으로 거래하는 이유는 대부분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는 어음으로는 안 받으려고 돈으로 되나 이러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관계 상하
협력사나 이렇게 상하관계가 있을 때 주로 이제 그런 대금직을 어음으로 해요. 협력업체 같은 경우, 협력업체, 협력사. 현금으로는 잘 안 주고 어음으로 줍니다. 자, 그러면 그 어음을 들고 있는데 만기까지 기다려야 되죠.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내가 너무 지금 돈이 급할 때 만기는 남아있는데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자, 이럴 때는 은행에다가 이 어음을 갖다가 팔아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거 2천만 원짜리를 아직 만기 2달 남았는데 은행 가서 저 이거 어음 팔려고 하는데요. 그럼 은행이 사주거든요. 사주는데 문제가 뭐냐면 원금 다 줄까요? 안 줄까요? 이때는 내가 약자잖아. 제발 좀 사주세요. 그랬더니 원금은 다 못 주겠어. 이러겠죠. 만기가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얘기하는데 받으러온 만기일 이전에 은행에 매각하는 거예요. 은행에 매각하는 경우. 매각이 판다는 뜻이거든요. 우린 그런 걸 영어로가 아니고 유식한 말로 할인이란 말이 있어요. 할인한다. 아까 만기가 됐을 때는 추심이라는 말을 썼었죠. 추심. 이건 할인. 할인. 한글로 표시하면 야 이거 깎아주냐 했을 때 그 깎아준다는 말하고 똑같지만 할인은 만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의 처분을 의미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할인한다 그러면 아직 만기가 남아있는데 갖다 깨겠다 이런 얘기예요. 할인. 자, 그때 그럼 할인이라는 거는 하게 되면은 이때 만기 시까지 남아있는 기간에 대해서 기간이 길면 길수록 나는 손해가 크겠죠. 그래서 기간에 대해서 이자 그리고 수수료 등을 공제하는데 이때 발생한 할인료를 개정 과목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하는 거예요.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합니다. 내가 만기까지 못 기다려서 은행에 간 거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야, 너 만기 남아있으니까 내가 그 기간 동안의 이자는 계산해서 띄고 준다 해. 그러면 어쩔 수 없죠. 내가 아쉬운 거니까. 그런 걸 할인료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회계 처리할 때 개정 과목으로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죠. 그럼 여러분 계산기 있어요 여러분? 없으면 핸드폰으로 하시고 제가 퀴즈를 낼 테니까 여러분들이 개정 과목 알려드렸고 한번 계산해가지고 여러분들 분계까지 한번 해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위에 있던 바드럼은 자 편하게 합시다. 20X1년 7월
30일, 7월 31일이겠지. 만기인 받으러 2천만 원 A 거래처요. 을 20X1년 6월 1일에 은행에서 할인했다. 그러니까 이제 할인료를 빼고 할인료를 제외한 나머지 현금으로 받았다. 근데 이자율이 몇 프로냐? 6%다. 라고 했을 때 월로 계산해서 그러는 건데, 자, 할인료는 어떻게 구하냐면 할인료는 알려드릴게요. 이거 할인료 구하는 방법. 할인료는 어음 금액에다가 이자율 곱해주고요. 연이자율. 그 다음에 12로 나눠요. 한 달에 1년에 12달이니까. 그리고 남은 개월 수를 곱해요. 이렇게 하면 은행에서 떼가는 할인료가 계산이 될 건데요. 이걸 한번 계산해서 회계 처리까지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할인료는 우리가 지금 여기 교육용으로 공부하니까 12로 나눌 뿐이지 실무적으로는 1로 계산해야 정확하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걸 월로 계산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지금은 간편하게 계산하기 위한 거니까. 자, 그럼 이걸 계산해 보면 2천만 원에다가 몇 프로였죠? 6%를 곱해주고, 그럼 만기는 몇 달 남은 거라고 봐야 돼요? 6월, 7월 2달 남았죠? 그래서 12분의 2로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2천에 6%면은 12만 원인가요? 120이네요. 나누기 6, 20만 원.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거는 회계 처리하면 차변의 현금이 1980만 원인 거고, 받으러움이 2천만 원, 거래처는 A, 20만 원은 영업에 비하면 매출, 채권, 처분, 손실, $20만 원인 거죠. 자, 이렇게 처리되는 게 할인입니다. 할인. 두 개 있죠, 지금? 첫 번째가 만기됐을 때 추심. 중간에 깨는 거, 할인. 또 있어요, 근데. 세 번째는 받으러움에 배서야 하는 거예요. 받으러움에 배서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시중에서 혹시 수표 본 적 있어요? 수표? 수표. 자기압 수표. 거래해 본 적 있어요? 뭐 가게나 이런 데서 써본 적 있어요? 수표? 연령대가 어린 사람일수록 써본 경험이 잘 없을 겁니다. 저도 사실은 뭐 제가 어려서 그런가요? 많이 안 써봤는데 농담이고요. 한번 이런 경험이 있어요. 주머니에 수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어차피 뭐 이게 돈처럼 쓸 수 있는 거니까 제가 사실 주된 목적은 10만 원짜리 수표를 만 원짜리로 바꾸고 싶었거든요. 근데 은행도 문 여는 데가 없고 아침 일찍이라. 그래서 편의점 가고 껌 하나 샀어요. 껌. 씹지도 않은 껌. 그러고서 그 10만 원짜리 수표를 딱 내밀었더니 난 주인이 싫어할 줄 알고 그냥 뭐 싫으면 안 되면 말지 그러고서 갔는데 주인이 딱 바꿔주더라고. 그래서 껌이 500원이다 그러면은 99,500원 이렇게 준 거예요 저한테. 받아서 딱 이렇게 나가려고 그러는데 부르더라고. 잠깐만요 그래요. 그래서 뭐야 나 걸렸어? 그래갖고 뭐죠? 그랬더니 나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 이설을 안 하셨어요. 그때 제가 어릴 때는요. 군대 가기 직전 22살 때. 그래서 그게 뭐죠? 그랬는데 여기 뒤에다가 이름이랑 핸드폰 번호랑 적어주세요. 그래요. 근데 보니까 거기 이름, 주민번호 이렇게 써 있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 핸드폰 번호만 적으라고 했는데 내가 내 주민번호까지 그때는 그런 개념이 없을 때라 다 적어줬죠. 우리 집 주소랑 막 이렇게. 아 그만 좀 적어요 막 이러는데 다 적어드릴게요 막 이러면서 나 믿어도 된다고. 이서라네요. 이서. 근데 어음도 그거 왜 적으라 그랬을까 그 사람? 혹시 이 수표가 가짜거나 문제가 있는 도난 수표거나 이러면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하니까 나한테 연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적으라고 하는 건데 어음도 그래요. 어음. 아까 앞장 봤잖아요. 하면은 누구한테 발행했고 뭐 이런 거 적혀있고 금액이 얼마나 적혀있는데 이게 실제로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뒷면을 보셔야 돼요. 실물어음. 요즘은 전자어음이라서 뒷면이라는 게 없겠지만 실물어음을 보면 이렇게 종이 뒷면이 점선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게 뒷면이에요. 그러면 이 자리에 도장을 이렇게 찍을 수 있게끔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 자, 그럼 첫 번째 이 어음을 발행한 사람은 저기에다가 자기 거 회사는 지네 거 상호 쓰고 회사 사업자번호 쓰고 이런 것들을 자주 해야 되니까 귀찮잖아요. 손으로 삐뚤삐뚤 쓰는 거 쓰니까 그냥 도장처럼 명판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찍어버려요 그냥 스탬프처럼. 그래서 뭐 여기다가 진의 명판을 찍는 거 여기다. 아까 발행한 애가 A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다 이제 뭐 상호 나오고 사업자 번호 나오고 뭐 업체나 종목까지 표시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여기다 명판 딱 찍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 도장이 찍혀 있어야 됩니다. 인감 도장이 날인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도장이 찍혀있지 않은 어음은 그 효력이 없다고 봐요. 도장 안 찍었는데 이게 뭐 내가 뭐 그냥 모르는 사람이 이게 썼을 수도 있잖아. 그냥 준다고. 그러니까 반드시 도장이 찍혀 있어야 지급이 확정된 거예요.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도장 찍는 행위를 배서라고 해요. 배서. 수표 뒤에다가 이름 쓰는 건 이서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비슷한 말인데 어쨌든 배서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어음은 뒷면을 딱 봤을 때
A가 명판 찍고 도장 찍었으면 A라는 애가 좀 주겠구나 라는 뜻이겠죠. 나는 B예요. B. 그래서 내가 이 어음을 갖고 있었는데 또 나도 내 다음 사람한테 거래하다 보니까 돈으로 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돈은 없고 어음밖에 없어요. 그럼 이때 배서양도라는 건 내 어음을 그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이거를. 바드럼이라는 건 당장 돈이 아니지만 이것도 하나의 권리잖아요. 권리. 그 권리를 타인에게 넘겨주는 행위를 말해요. 배서양도. 야, 네가 받아라 이거지. 그래서 바드럼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거죠. 양도하는 거. 그러니까 나는 B, 유나 씨 C 이렇게 돼요. 성우 씨 D. 그러면 나 돈 없는데 이걸로 그냥 줄게요. 받으세요. 그랬더니 여기다가 그러면 내 이름을 찍는 거죠. 야, 나도 여기다 도장 찍을게. 도장 이렇게 해서 기명 낙인을 하는 거죠. 도장. 그러면 이 어음을 지금 C가 갖고 있어요. C. 그럼 C도 나중에 D한테 돈 줄 일이 있을 때, 야, 내가 말이야, 어음을 갖고 있는 거 뭐지? 야, 여기다가 내가 이거 나중에 돈 받을 수 있는 거야? 하면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배제양도라고 하는데, 근데 D 같은 경우는 앞에 A, B가 도장 찍었는데, 야, 이거 내가 거래할 때 얘네는 나는 모르는 애인데, 네가 주는데 얘네 거 내가 어떻게 믿어? 너 네가 확실하게 보증해줘. 그래서 C도 여기 도장을 찍는 거예요. C. 그러라고 이게 칸이 많은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D가 어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봐요. 마지막 사람이 D예요. D. 그러면 이 어음은 D는 누구한테 이 어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까요? 행사할 수 있을까요? C는 B, B는 A. 이렇게 역순으로 갈까요? 일단 도장이 찍혔다는 얘기는 저 안에서 누구에게나 다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꼭 순서대로 안 가더라도. 그래서 저게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쟤네들끼리 연대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연대 보증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회계 처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중요한 건 내가 어음을 발행한 게 아니라 받을 어음으로 주는 거죠. 그래서 이 거래를 얘기하면 받을 어음으로 주는 거니까 받을 어음이 대변으로 온다. 대변에 기록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받을 어음이 대변에 기록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까 2천만 원짜리 어음에 대해서 자 거래처에서 상품을 2,500만 원어치 매입하고 2천만 원은 A로부터 받은 어음으로 배서양도하고 잔금은 헷갈리지 말고 이해하시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잔금은 당사가 약속어음을 발행해서 교부하였다. 오늘 글씨가 교부하였다. 이 거래를 처리해 보겠습니다. 차량의 상품이 2,500만 원이 됐는데 2천만 원에 대해서는 내가 어음을 발행한 것이 아니라 나도 A라는 애한테 받았던 걸로 줬다는 얘기지. 그래서 대변에 오는 과목이 지급어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산의 감소 받으러옴이 오고 거래처는 A라고 표시하는 거야. 원 발행자. A한테 받아서 놔도. 그럼 이제 남는 돈에 대해서 내가 발행한 거니까 그거는 부채 증가 지급어음이라고 처리한다는 거죠. 지급어음은 누구한테 뭘 발행해줬다는 얘기 써줘야 되는데 거래처 여기는 이름 써줄게요. 나 누구야? B라고 할까요? 여기는 B. 지급어음에 대한 거래처는 B로 표시합니다. B한테 발행해준 거니까. 근데 이거는 A한테 받은 거니까 A.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받으러옴과 관련된 거래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보조교재 28페이지에 그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죠. 잠시 확인해보고 여러분들이 그 밑에다가 답을 한번 해보세요. 자, 28페이지 보니까 받으러옴의 처리에서 첫 번째가 아까 추심이 있었고 추심료는 수수료 비용이라고 써있죠. 두 번째, 받으러옴 만기 전에 금융기간 등에 할인하는 경우 이건 깎아준다는 할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표시하고 세 번째, 배서양도 이건 받으러옴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대변 과목이 자산의 감소, 받으러옴으로 처리된다는 점. 자, 그런 얘기들을 지금까지 했던 거죠.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 내용 한번 보시고요. 어음도 있고 다른 것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처리 한번 해보세요. 내용 설명드릴 테니까 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보조교재 28페이지예요. 자, 1번 거래처 반디 상점으로부터 받아 보관 중인 약속어음 350만 원이 보관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받으러 만기가 되어 거래은행에 지급하고 수수료를 차감하고 당좌예금에 입금되었다. 자, 1번은 그러니까 수수료가 25,000원이라고 했고 수수료요. 나머지 당좌예금이죠. 그래서 347만 5천원인데 이 중에 여러분 받으러옴이라는 과목은 미래에 돈 받아야 될 돈 채권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거래처를 표시해 줘야 돼요. 채권, 미래에 돈 받아야 할 거나 미래에 돈 줘야 되는 계정 과목 거기에는 거래처를 써줘야 된다. 두 번째, 구름상점에서 상품을 75만원 매입하고 랄프에서 받은 약속어음을 45만원 배서 양도하고 잔액은 당점인 약속어음을 발행해서 줬다 이런 얘기죠. 차변의 상품은 75만원인데 대변에 45만원은 나도 받았던 걸로 준 거야 이거죠. 자산의 감소 누구냐? 랄프라는 애한테 받았죠. 랄프. 그러면 남는 돈은 어떻게 했니? 그랬더니 그거는 내가 발행했다. 그래. 부채 증가 지급어음이라고 처리해야죠. 구름이한테 발행했다.
받으러는 미래에 받을 돈이고, 지급엄은 지금 받는 게, 지금 주는 게 아니라 미래에 줄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걔네들한테는 거래처를 표시해 줘야 된다. 소지하고 있던 약수금 700만 원, 거래은행에서 할인하고 할인이 5만 원, 할인 수수료 3만 원, 차감하고 방조예금에 입금했다. 할인을 통해서 발생하는 거라면 수수료인지 이자인지 구분 없이 합계정 방법을 써요. 그래서 받으러 온 700만 원은 대변의 자산의 감소고요. 물론 여기도 거래처는 있어야 되지만 내용상으로는 알 수 없는 상태인 거죠. 그냥 지나갈 거예요. 그러면은 8만 원이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처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는 돈은 당좌 예금에 넣었다. 자, 4번입니다. 상품 250만 원을 프린스에 외상 판매하고 운반비 3만 현금을 지급했다. 이거는 외상 매출금에 관한 거죠. 그럼 외상으로 판매한 것도 지금 받을 게 아니라 미래에 받을 돈이니까 거래처 쏟아야 되겠죠. 여기도 프린스라고 대변은 상품을 매출한 거고 수익. 그 다음에 운반비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럴 때는 판매할 때는 운반비라고 해요. 운반비 비용의 발생 3만 원. 자산의 감소 현금 3만 원. 5번을 가보죠. 5번. 비품을 600만 원을 구입하고 300은 외상으로 하고 나머지 업으로 발행해서 줬다. 그러면 비품 거래는 상거래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변은 이래나 저래나 미지급품이에요. 거래처는 없으니까 안 썼어요. 자, 그리고 6번입니다. 상품을 구입하고 계약금으로 지급한 금액 50만 원 지난 자리가 외상으로 했다. 그럼 계약금으로 주는 건 선급금이라고 하기 때문에 사전의 상품은 150. 내가 예전에 낸 돈 선급금은 대변의 자산의 감소, 나머지는 부채의 지급.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얘들도 거래처가 있으면 표시해 줘야 되는데 나와 있지 않은 관계로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하고요. 여러분 내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마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